네,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가 희한한 트위터를 띄웠어요. 말하자면은 크리미아는 러시아한테 줘야 되고 빨리 평화협상하고 유엔 주관 아래에서 주민투표해서 다른 그 4개 지역에서는 그래가지고 주민에 의해서 결정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갈지 러시아로 갈지 정해야 된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1등 공신이죠. 우크라이나 저항 전쟁의 그 초기에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 쪽에서 일론 머스크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도 했었죠. 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또 젤렌스키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운치 있게 받았습니다. 그 사정을 좀 살펴보고요. 이게 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결판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판이 났다는 게 뭐 승패가 바로 갈린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정해진 그 방식대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네, 오늘 그 같은 사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상한 트윗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읽어보면 이제 러시아는 부분적 동원 체제에 들어섰다. 크리미아가 위협받으면 전체 동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러시아의 인구는 우크라이나의 3배가 넘는다. 전면전이 붙으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아낀다면 평화협상을 해야 한다. 사람 죽으니까 무조건 평화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인구가 많으면 이긴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상황 보면 우크라이나가 판판이 이깁니다. 그런데 왜 저런 말을 할까요? 워낙 장난기가 많아서 짓궂은 소리를 하는 걸까요? 여기 그 다음에 또 긴 트윗이 하나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평화에 이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러시아가 실시한 합병투표를 무효화하고 유엔 감시 아래 공정한 주민투표를 해서 우크라이나로 남을지 러시아에 합할지 주민 스스로 결정한다. 2. 크리미아는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다. 1783년 이래 러시아 영토였다. 후르시초프가 잘못한 일이다. 3. 우크라이나는 크리미아에 물을 공급해야 한다. 4.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말고 중립으로 남아야 한다. 이 방안에 찬성 반대를 표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투표를 걸은 거예요. 찬성 반대가 거의 한 반반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가 걸은 거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상당히 짧은 트위터로 그 촌철살인으로 받아쳤습니다. 뭐라고 받아쳤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명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와 러시아를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중에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아래 여론조사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가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95% 이렇게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 장난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러시아가 몰렸어요. 핵단추를 누르면 더 죽고, 핵단추 눌러봐야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 5,000명, 10,000명 죽겠죠. 러시아는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건데 미국이 공언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면 우리는 핵을 안 사용하고 러시아를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 미국의 그 힘이 있죠. 핵을 안 누르고 지금같이 전쟁이 진행되면 지금의 형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전연패입니다. 그러니 러시아 입장에서 참 지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제 패배를 어떤 식의 과정을 통해서 인정할 것인가. 무엇을 패배를 인정하면서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건져낼 게 뭐 있나. 이걸 살펴봐야죠. 제가 지금 러시아 형세를 보면 일제가 생각이 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말하자면은 이제 그 1941년도 12월에
진주만 공습을 했죠. 그래서 기세가 좋았죠. 그런데 불과 6개월 후에 미드웨이 그게 아톨이니까 이게 산호초일 거예요. 미드웨이 산호초 있는 부근인데 그게 어디냐면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도쿄까지가 한 6,000km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 중에 3분의 1쯤 되는 지점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도쿄에서는 한 4,000km, 호놀룰루에서는 한 2,000km 돼 있는 지점에서 해군 전력이 두 개가 대판 붙었죠. 거기서 미국이 압승을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인데요. 미국이 압승을 해요. 거기서. 호놀룰루에서 그렇게 깨지고도. 미드웨이 때 일제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정신을 차렸어야 되냐면 미드웨이 해전이 끝날 무렵에서 솔로몬 제도에서 이제 전쟁이 붙습니다. 솔로몬 제도에서 전쟁이 붙은 이유는 일제가 자기의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보르네오 섬 북부,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북부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석유를 뽑았거든요. 브루나이죠, 지금. 그 근처. 그리고 고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제가 전쟁 물자, 전략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먹어야 되고, 인도네시아를 먹으니까 보르네오에서 바로 좀 더 내려가면 파푸아뉴기니아죠. 파푸아뉴기니아와 호주 사이에 있는 그 제도가 그게 솔로몬 제도예요. 그 솔로몬 제도에서 일제가 약 1년에 걸쳐서 미국,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군, 그 다음에 뉴질랜드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거기서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43년 6월이면 지는 거예요. 한 1년 하다가 지고 43년도 6월쯤 되면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필리핀의 그 루손 섬과 민다나오 섬 중간에 작은 섬이 있습니다. 필리핀 중심부에. 거기에 미군이 상륙작전을 한다고요. 그게 43년도 그 중반쯤 돼요. 그러니까 일제가 무슨 계산을 했었어야 되냐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1930년대 초처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반공전선에 서겠습니다. 라고 미국이랑 딜을 쳤어야 돼. 그럼 우린 이제 그거 없는 거야. 독립 없는 거야. 한반도하고 만주만 인정해 주십시오. 타이완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한참 러시아랑 독일이랑 싸울 때니까 그럼 세상이 편안했어요. 한국이 독립이 안 돼서 그렇지. 중국도 저걸 못하고. 일제가 끝까지 가서 이제 저렇게 되고, 이제 일제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망할 때 미국 너희 한번 뭐 먹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동군 무기를 싹 털어다가 소련한테 넘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모택동군한테 줘서 그래서 중국 적화되는 거거든. 그런 식의,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제 이게 원자폭탄 단추를 뭐 지가 어떻게 누르겠어요? 누르면 서킷이 가는데 자기 애까지 다 죽고 다 누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질 수도 없고 참 깝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군사학적인 관점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크라 전쟁이 이렇게 사실상 결판이 나서 일론 머스크는 나 반러 아니야 라고 몸조심을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가 복수해야 할 대상 넘버1이죠. 그리고 지금 상태는 러시아는 물자, 무기, 훈련, 자금, 사기 모든 게 절대 불리하고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어디를 찾아봐도 제가 데이터를 못 찾았는데 한국군이 한 55만 명 유지하잖아요. 평균 2년이라고 보고요. 24개월. 24개월이 뭐 병사가 50만 명이라고 치고, 그럼 매년 25만 명이 신병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5천 명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훈련소에서.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훈련받고 무장한 사람들이 매주 한 1만 명에서 2만 명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2, 3개월 신병훈련 제대로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무장한. 그러니까 한국이 신병을 훈련하는 속도보다 그 규모보다 한 2배쯤, 2~3배, 2배에서 2만 명이면 4배, 2배에서 4배 사이쯤 될 거다. 그래서 우크라가 100만 명까지 가고 있거든요, 지금. 100만 명을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군인을. 전선에서 보면 우크라 군인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그 전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선을 다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가. 그리고 러시아가 반격하는 건 다 막아내고 있고, 그러니까 머릿수도 많고 훈련도 잘 돼 있고 무장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서둘러서 30만 명을 뽑았는데 뭐 척추 수술을 해서 첫 심박은 나이 60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뽑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5축 전술을 확립했다고 봅니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일단 공중정찰 정보를 미국에서 받고요. 제공권, 방어적 제공권 혹은 공격적 제공권을 확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저께 자포리지아주에서 그 방공망, 러시아군의 S-300 방공포대를 3개를 박살냈거든요, 어제. 제공권을 방어하고 있거나 장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거리 정밀 타격을 하죠. 미국이 쪽집게로 불러준 좌표에 따라서 하이마스와 이 155mm 자주포니까 대개 한 30km에서 80km 사이는 바로 포격을 가할 수 있는데, 지금 우크라군과 러시아군의 러시아 접경까지 혹은 아조프 해까지 이 모든 지역이 전부 30에서 50km 안에 들어와요, 지금. 안 들어오는 데는 어디가 안 들어오냐면 드네프르강 남쪽에 헤르손이 이제 드네프르강 북쪽과 남쪽을 같이 가지고 있는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드네프르강 남쪽에 있는 헤르손, 남쪽 절반, 거기가 이제 못 미치고, 자포리자 중에서 이제 저 뒤로 아조프 쪽으로 쭉 물러난 데 못 미치고, 그러면 나머지는 또 다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찍어주는 대로 정밀 타격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장비를 갖춘 사람 수, 군인의 수가 워낙에 많아요, 우크라 쪽이. 인원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전선을 다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약점이 있는 곳을 송곳같이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전격적인 우회 진격을 합니다. 보통 이제 상대방이 약점이 있을 때 저게 왜 우회라고 표현했냐면, 요충지는 상대방이 막고 있잖아. 전체가 지금 1000km가 넘는 전선이에요, 저게. 저 전선이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신의주 거리 되는 전선이죠. 그거보다 더 길죠. 훨씬 길죠. 부산 신의주가 1000km 안 되죠. 한 700km밖에 안 되죠. 저 전선의 길이가 부산에서 뭐 심양이나 갈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저 전선. 그러니까 요충지는 러시아군이 막고 있는데 중간중간은 보면 이렇게 밀어보면은 그걸 정찰하고 있으니까 어디가 비게 보일 거 아니에요. 거기를 그냥 쐐기같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옆구리를. 그러면 요충지를 두고서 양쪽 옆구리 치니까 중간에 딱 국자 모양으로 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포위되면은 도망가든지 갇혀서 다 죽든지. 도망가면 쫓아낸 거고. 구축이고. 포위해서 선멸하거나 구축하는. 그렇게 해서 바로 그 하르키프 지역에서 순식간에 한 6,000제곱킬로미터 경기도만한 땅을 찾은 거죠. 하르키프에서. 바로 순식간에 그렇게 해서. 한 며칠 사이에. 그런데 똑같은 작전을 쓰고 있어요. 저 작전이 굉장히 좋은 작전이죠. 러시아 쪽은 6축이네, 6축. 5축이 아니라. 6축 전술이네요. 6축으로 생각해 주세요. 공중정찰 정보, 제공권, 중거리 정밀 타격, 모든 전선 압박, 전격 우회 진격, 포위 선멸 구축. 예, 6축 전술입니다. 구축을 시작하죠. 예, 6축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걸 이제 사례를 제가 2개의 전선을, 2개의 가장 중요한 전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루안스크 공략 전선인데요. 루안스크의 허리 부분, 그 다음에 도네츠크의 윗부분인데, 지금 우크라군이 먹고 싶은 데는 어디냐면 스바토브하고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근데 저기는 요충지예요. 스바토브를 먹으면은 저기
제가 빨간 선 그어놓은 게 저게 우크라와 러시아의 국경입니다. 스바토브를 먹으면은 러시아에서 우크라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지금 리만, 엊그저께 먹은 리만이 그런 데인데 스바토브도 마찬가지예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를 타격을 가하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 쪽으로 사람이 오는 게 어려워져요. 사람과 물자가 오는 게. 스바토브를 먹고 싶은데 스바토브는 따라서 러시아가 엄청나게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죠. 세베로도네츠크도 마찬가지고 방어진지 구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전면 압박하는 거예요. 스바토브랑 세베로도네츠크는. 그러나 그거를 공략을 해서 먹겠다고는 안 덤벼. 근데 전면 압박을 하다 보니까 스바토브 옆구리가 비어있네. 스바토브랑 세베로도네츠크 사이가 비어있네. 거기를 밀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결국 양쪽으로 밀고 들어가면 스바토브가 함락된다는 거지. 그러면 함락시키고 나서는 이제 저기 동남쪽으로 휘감아 돌아 내려와서 세베로도네츠크를 때려버리는 거죠. 저런 식의 작전이에요. 아까 그 육축 방식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편제가 돼 있다는 것을 공중정찰로 딱 미국에서부터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거리 그 정밀 타격으로 상대방을 이제 하이마스라든지 자주포를 가지고 중거리 정밀 타격하고, 그 다음에 제공권을 방어 장악하고, 그럼 이제 기본을 다 틀을 갖춰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육상에서는 모든 전선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쪽이 워낙 인원과 장비와 사기가 좋으니까. 그러다가 빈틈이 있는 곳, 옆구리가 비어있다고 보통 옆이. 요충지는 막고 있으니까 옆구리로 쭉 밀고 들어가면 결국 요충지가 포위되잖아요. 그래서 포위 상태로 딱 조여 들어가면 상대방이 도망을 가버리든지 쫓겨가든지 구축되든지 혹은 섬멸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는 굉장히 좋은 전과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거든요. 이게 이제 헤르손인데, 헤르손이라는 지역도 똑같아요. 이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네프르강의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두 군데를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게 헤르손입니다. 지금 저 지도에서 보시면 좀 밝은 연두색이 다 헤르손이에요. 헤르손 옆이 이제 자포리자죠. 자포리자보다 또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간 게 도네츠크고, 도네츠크보다 또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그게 루안스크고, 그렇게 되는 건데, 해자도루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헤르손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드네프르강 북쪽에 그 길게 생긴 지역에 지금 한 2만 5천 명의 러시아군이 지금 갇혀 있거든요. 다리를 다 끊어버려 갖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뭐 뗏목을 만들어서도 저 넓은 강을 건너서 갈 수는 있는데 장비는 다 두고 가야지. 장비는 못 빼가요. 저 그 헤르손 북쪽 그 긴 덩어리에 다시 또 북쪽 모퉁이에서부터 지금 치고 있는데, 저기서 보면 원래는 저기를 치고 있었어요. 저 파란 거. 그 파란 화살표로 이렇게 해서 쭉 조이고 있었다고요. 조여서 들어가다가 강변을 따라서 비어있네? 그래가지고 거기 한 15km, 20km를 어저께 내달려버렸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뭐더라? 두나치인가 뭔가 거기로 내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파란 작은 화살표랑 저 빨간 화살표 사이에 지금 국자 모양으로 또 갇힌 거예요. 그럼 이제 걔들 도망가면 이제 그 헤르손의 그 드네프르강 북쪽, 강북 헤르손의 한 3분의 1쯤이나 4분의 1쯤을 또 찾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그래서 육축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정찰로 고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를 하고 제공권 확보하고 중거리 정밀 타격으로 상대방 제압하고 전면적으로 압박을 하다가 비어 있는 곳 찾아가지고 전격적으로 우회 옆구리를 그냥, 저게 이제 전형적인 옆구리 공격이거든요. 플랭크라 그러죠. 군사학에선 플랭크 옆 측면 공격을 전격적으로 깊게 송곳으로 밀고 들어가면 결국에 가서는 그러면은 상대방이 포위된 상태가 돼서 상대방의 입장에선 섬멸당하든지 혹은 쫓겨나든지 그걸 상대방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상대방을 밀어가는 건데, 저게 이제 반복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까지 크리미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찾을 것 같다. 지금 게임이 안 돼요. 그냥 게임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그 전쟁 자금이 다 바닥에 나죠. 왜 그러면 석유 가격이 3월, 7월 대비해서 약 무려 배럴당 40에서 50달러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빨간 저 높은 지점이 저게 3월에서 7월 사이예요. 지금은 그래프 보면 70달러, 75달러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7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랄산이라 그래요. 러시아산 석유를. 우랄산 석유는 국제 시가보다 30달러 정도 싸게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유럽에서 안 주기 때문에. 자, 유럽에서 안 써 그러면 러시아가 석유 어디서 팔아야 돼? 극동에 팔아야 돼요. 중국에. 인도나. 그러면 이제 그게 보통 배가 그게 30 며칠 걸리는 데다가, 그러니까 유럽에 파는 거는 짧은 건 2, 3일, 긴 건 일주일인데, 인도만 되더라도 저게 이제 배가 이제 한 30일 가까이 걸리고, 극동까지 오면 40일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배값 깎아줘야지. 보험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보험 깎아줘야지. 그래서 저게 이제 난리가 난 상태죠. 그런데다가 지금 러시아는 기름은 팔 수 있어요. 가스를 못 팔아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잘 그 전달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댓글 같은 거 보면 천연가스라고 다 같은 천연가스가 아닙니다. 공장을 가지고 그거에 압력을 가해서 영하 160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열을 빼내면서 압력을 가하면 원래 이제 압력을 가하면 열이 올라가죠. 열을 빼내면서 압력을 가하면 제가 이제 액화가 돼 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액체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액화 천연가스 LNG고요. Liquefied Natural Gas. 러시아는 액화 시설이 없습니다. 뭐 보면은 아니 액화 있는데 5%밖에 없어요. 95%는 천연가스 가스 상태로 팔아요. 파이프라인으로. 그걸 이제 PNG라 그러죠. 파이프라인 가스. 그러니까 PNG,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문재인이가 좋아하는 거죠. 예, 러시아 PNG 받아가지고 북한 관통 가스관으로 해서 우리 좋게 평화스러운 천연가스 쓰자 그랬는데 뭐 잘 혼자서 깔아서 혼자서 양산서 쓰세요. 난 쓸 생각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독일같이 저렇게 폭망할 생각 없으니까 당신 혼자서 알아서요. 당신이 러시아 간첩인지 중국 간첩인지 북한 간첩인지 혹은 뭐 이상하게 뭐 간첩스러운 자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당신 비즈니스고 우리 다 끌어들이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 러시아는 지금 다시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파이프라인을 팔아야 되는데 파이프라인 다 막혔단 말이에요. 뚫려 있는데 어디냐? 파워 오브 시베리아. 중국으로 가는 거. 중국 해이룽장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 하나만 뚫려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가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석유가스 중에 러시아가 돈이 되는 건 해이룽장으로 팔고 있는 가스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석유라고요. 근데 석유는 국제시세가 떨어진 데다가 러시아가 할인을 해줘야 돼. 팔수록 손해나. 해이룽장으로 파는 가스는 전체 가스의 10%밖에 안 돼. 그것도 안 돼.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가스값도 떨어졌습니다. 6, 7월에 이제 큰 폭 하락을 했고요. 아마 우리가 이제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무역 적자가 3분의 1 수준, 4분의 1 수준으로 작아졌죠. 이제 30 몇 억인데 9월 달에 더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재수가 좋으면 9월 달에 작아졌죠. 10월 달에 더 작아질 겁니다. 재수가 좋으면은 12월쯤이나 11월쯤에 저희가 다시 무역 흑자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수가 7개 있습니다. 1번, 미국과 자유진영은 끝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러시아 허리 분지르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요. 2번,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싸운다. 3번, 우크라군의 전력과 사기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4번, 러시아군의 훈련, 장비, 무기 사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5번, 우크라군의 육축작전은 갈수록 능숙해지고 있다. 6번, 우크라군의 육축작전은 라스푸차에서도 작동한다. 기본적으로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는 신속 기동이 필요할 뿐이니까 어차피 양쪽 다 기갑을 못 쓰니까 진흙탕이라. 그러면 개인 장구가 좋고
전술 차량을 제대로 갖고 있는 데가 유리해요. 전술 차량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라스푸차에서도 작동할 거다. 그래서 7번. 그래서 러시아군은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 변수는 뭐예요? 러시아 정치 지배 집단이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중에 희한한 놈들이 그래 전쟁 졌어. 저 일론 머스크는 좀 손 좀 봐야겠어. 이러한 발작을 일으킬까 봐 일론 머스크가 나 반러 아니에요. 나는 평화협상 지지하고요. 크리미아는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정보통신 그냥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저 원망하지 마세요. 이러고서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아이고 우리 머스크 사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